제가 기본적으로 이 앞장에 나오는 삼중혁명이라는 부분이랑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조금 더 많이 할애해가지고 한 장인데도 많이 프롤로그여서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장들은 조금 더 이거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각 장별로 지금 1장처럼 다 이렇게 내용들이 사실은 있는데 제가 미리 다시 한번 다 읽으면서 내용을 좀 요약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 그래서 인간이 내리는 많은 결정이 알고리즘에 맡겨져야 된다라는 주장.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요. 인간과 기계의 협업에 있어서 인간의 직감에 중점을 둔 결정들이 많고, 이것이 여러 편견과 두 번째로는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알고리즘을 기반한 판단이 더 좋은 결정을 낳는다는 증거가 많다는 것을 예시를 들면서 토론토 대학교 교수인 크리스티나 맥켈러런과 미국 통계국이 어떤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동으로 1만 8천 곳의 제조시설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IT 활용 증가에 힘입어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을 채택하는 공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 접근법을 채택한 기업들 상당수가 더 나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한 기업들이 훨씬 나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주장은 의사결정이 의사결정자의 권리 행사만을 위한 것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다중관점으로 현안을 보고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하는 기업이 성과가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표, 명확한 척도를 토대로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닌데 성과와 개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험해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내리는 많은 결정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가, 기계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장,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라는 부분에서는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규칙 기반의 AI 접근법, 그러니까 이거가 기준이다, 배워봐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케이스를 많이 가리켜 가지고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알파고가 사실 이런 식으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시스템이 더 커지고 빠르게 작동하고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접하고 개선된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문법까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언어학습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원리로 배운다는 거죠. 엄마랑 대화하고 아빠랑 대화하면서 자주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스스로 체득한다는 거죠. 그것이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학습,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학습들이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학습이라는 방법, 질문과 정답을 가르쳐주면서 새로운 또 질문을 해보면서 정답을 요구하는 방법이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자율학습은 아직까지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자율학습 같은 것은 아직 조금 진전이 없다. 그래서 패턴 인식, 진단, 분류, 예측, 추천, 이런 많은 작업들, 사실상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작업들이 자동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머신러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녕 로봇이라는 부분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관여하는 많은 업무에 있어서 이제 가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사라는 식당에 대한 이제 한 손님의 평가를 적어주는데요. 그 누구와도 말하거나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없이 몇 분이면 컴퓨터 화면을 통해 맛 좋고 영양가 있고 저렴한 음식이 나오는 식당. 오, 정말 좋다. 이게 무인식당이 이사라는 무인식당에 달린 호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의한 가상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5대 영역에 있어서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데이터, 알고리즘, 네트워크, 클라우드, 하드웨어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로봇은 이제 더 많이 따분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비싼 곳에 활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각적으로 또 문제 해결 능력적으로 조금 더 아직은 여러 환경에서 로봇과 함께 쓸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5장은요, 사실 지금까지 인간이 창조적인 일을 하고
컴퓨터가 반복적인 업무를 한다면 우리 되게 콜라보가 잘 되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컴퓨터의 어떤 콜라보에 대한 개념이었는데요. 이제 컴퓨터가 창조적인 일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물을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작곡하거나 과학적인 가설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도 컴퓨터가 해내고 있다는 거죠. 예시로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있는데, 여기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P53이라는 키나이제 효소를 찾으라고 요청한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진이 왓슨에게 그 주제에 관해 발표된 7만 편의 논문을 읽힌 뒤에 왓슨이 제안한 7가지 키나이제 후보는 실제로 모두 P53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1년에 한 개씩 찾을 수 있었던 것을 왓슨이 이렇게 빠르게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단순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2부, 그래서 생산물과 플랫폼이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6장 새로운 기계의 타격, 이 부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터넷 기술,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플랫폼이라는 것이 기존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변혁시키고 있고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인터넷 기술과 플랫폼은 디지털 정보제라는 것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이 디지털 정보제라는 것은 무료, 완전성, 그 다음에 즉시성을 갖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제로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를 생산하고 두 번째 또 하나를 생산할 때 원래 비용이 또 들겠죠. 근데 정보제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본을 만들고 유통할 때 비용이 추가로 안 든다는 거예요. 한 단위의 추가 생산량당의 비용이 한계 비용인데 그것이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품은 미용자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더 커지고 사실 수익성이 더 늘어나는 거죠. 비용이 더 안 들고요. 그래서 플랫폼 레볼루션을 쓴 경영학자 제프리 파커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쓰는데요. 플랫폼이 등장한 결과 전통적인 경영관리 행위들은 거의 다 격변 상태에 빠졌다. 우리는 모든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균형 기대에 있다.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원리나 구성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좀 완전성 있게 쓴 책 아닐까,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인용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보완제와 그 밖에 뛰어난 전략들, 이 부분에서는요, 자, 이 두 분이 경제학도이다 보니까 수요곡선이랑 공급곡선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사실 경제학이라는 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분배를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에 대해서는 예시를 든다면 자주 나오는 게 우버니까 렌탈, 예를 들어서 Y좌표가 렌탈 가격이고 X좌표가 렌탈의 양이라고 한다면 수요 곡선은 기본적으로 렌탈비가 높으면 양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격은 높은데 양은 적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렌탈 가격이 낮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낮아진다고 한다면 양은 늘어나겠죠. 렌탈 가격이 높아지면 다시 양은 줄어드는 대신에 가격은 높아지고, 렌탈 가격이 낮아지면 가격은 낮아지는 대신에 양은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선이 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이제 렌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차량의 재고비 자체가 절감된다라고 한다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Y좌표, X좌표에 있어서 아까 거래가 이루어졌던 균형점에 해당하는 이제 정사각형이 거래량이 되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사각형의 크기가 조금 더 그만큼 옆으로 늘어나는 거죠. 플랫폼의 출현을 통해서 가격은 같거나 더 적어지만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혹시 모르겠다면 여러분 책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랫폼 소유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플랫폼 참여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의 수준,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참여자들의 기여물을 관리하는 거, 많이 끌어들이는 거, 플랫폼 접속했을 때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요거로 예시를 드는 게 하나 요거예요. 이제 21살, 19살 되는 두 청년, 패트릭과 존 콜리슨이라는 친구가 스프라이트라는 어떤 회사를 만들었대요. 이게 당시에 이미 페이팔이라고 하는 뭐 그것 말고도 여러 이제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 결제 플랫폼이 영 뭐 불편하다는 거죠. 페이팔 따로 로그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개선했어요. 그래서 요 어린 친구들이 만든 이 회사가 5년 만에 미국 전 인구의 절반이 한 번은 결제해보게 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5년 만에 10조의 그 기업 가치를 갖게 되죠. 10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그런 것이다. 플랫폼이 그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역할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토라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인데 기존에 얘기했던 건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지에서는 무료 완전성, 즉시성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은 플랫폼인데 디지털 정보지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시키는, 사실 요즘 앱 서비스 대부분이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TLX 패스라고 해서 헬스 클럽 앱인데 현빈이 광고했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앱이 그분들이 TLX가 헬스 클럽을 직접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패스를 결제하면 그 패스만큼 여기서 2번, 여기서 2번, 여기서 3번 이렇게 역삼에서 한번 했다가 저기 뭐 을지로 가서 좀 했다가 뭐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실물 경제에 있는 것을 모아서 이제 플렉서블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아마 카카오 택시도 이용해 봤잖아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에서 택시 소유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 중인데, 이것들은 순수한 디지털 플랫폼과는 달리 어떤 이제 무료나 완전성이나 즉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특징을 갖는다 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왜 특이한지 좀 왜 좋은지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제품에는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플랫폼이 다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냐. 일단 플랫폼의 영향력과 이점, 그러니까 플랫폼이 산업 전체에 퍼지게 되면 산업에서 일어나는 가치, 부가가치 상당 부분을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버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LA 택시 업계의 예약이 42%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2016년 애플의 이익률은 103.9%였는데 삼성은 0.9%였고 나머지 기업들은 손해를 봤다고 해요. 물론 공개하지 않은 구글은 이제 애플과 같이 이득을 봤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시대 속에서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모든 시장의 어떤 가치를 다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플랫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이전에 없었던 효능이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건지,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주기도 하고 이전에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던 거래를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가격은 낮춰주면서 거래량은 늘리기 때문에 많은 사실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 기업에게는 엄청난 파괴인 거죠. 근데 이 파괴력을 견딜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가 확실히 있고 소비자가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견딜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는데요. 관광객한테는 에어비앤비가 방이 저렴하고 좋아요. 근데 업무 출장자에겐 사실상 에어비앤비가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출장 간 사람한테는 호텔이 편하다는 거죠. 왜? 호텔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그 부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세탁을 해준다거나 짐이 있어서 운동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모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거나 아침에 커피 갖다 준다거나, 업무 출장한 사람들한테는 돈의 어떤 차이보다도 그런 서비스가 주어지는가, 그래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LA의 하루 호텔 숙박률이 2015년에 8%가 늘어났대요. 근데 이 시기가 정확히 에어비앤비에서 12%, 모든 숙박의 12%를 에어비앤비에서 차지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영향력과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이 여전히 견딜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은 핵심 역량과 군중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새로운 군중의 출현이죠. 군중이라는 것은 사실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다양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핵심 역량으로 갖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군중이라는 게 구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군중이 상호작용을 하는 결과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출현하는 창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야.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만든 이제 구글이 대표적이라는 거죠. 웹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무질서해 보이지만 서로 링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링크를 가장 많이 받은 링크, 홈페이지, 웹페이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니까 가장 많이 효과적인, 좋은 이제 웹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웹페이지의 등급을 매기는 것을 이 두 스탠포드 학생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논문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일수록 높은 등급의 논문이듯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의 어떠한 의견들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군중도 협력시키면 리눅스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들을 이끌려면 괴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개방성, 비항력주의, 자기선택, 검증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11장 부분은요, 전문가를 능가하는 군중의 힘. 예시가 이런 겁니다. 그 인간 백혈구의 유전체설을 분석할 더 빠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이랑 이스라엘 디커니스 의료센터라는 곳이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빠른 것들이라고 했는데요. 컴퓨터 활용 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에 이 과제를 올렸대요. 그냥 컴퓨터 활용 문제를 다루는 커뮤니티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실제로 600만 원이 상금으로 걸린 이 조그만한 컨테스트에서 기존 알고리즘보다 무려 180배가 빠른 알고리즘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결론은 그거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 사실은 문제 자체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되려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기업들도 군중과 새롭게 일할 방법을 찾고 있고, 이런 군중과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장과 13장에서는 이제 분산, 비트코인이나 분산 원장이나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먼저 12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비트코인이 완전히 분산된 커뮤니티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 가지고 좀 이해한 내용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좀 봤던 내용을 좀 이해한 내용을 좀 설명드려보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인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에 보면 현금처럼 이런 온라인 화폐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현금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이제 카드 쓰지 않고 현금 쓸 때 첫 번째 수수료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익명으로 그냥 뭐 누군지 몰라도 현금 내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온라인으로 해보자. 중간에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낼 필요 없지 않느냐, 익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면 그것이 이 화폐가 진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보통은 은행에서 중앙 뭐 한국은행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이제 카드사 같은 곳에서 이 거래가 진짜다, 이 화폐가 진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무결성을 이제 증명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중앙에서 책임지지 않고 분산 원장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시스템 전체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앙에 뚫릴 수 있는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이 거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서비스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많이 폭등도 했고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주류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화폐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어떤 교환 기능, 그리고 가치의 저장 기능 중에서 특히 가치의 저장 기능이 있어서 통화의 안정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뭐 얼마가 됐다가 이렇게 되면 가치를 저장을 안전하게 해둘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냥 쇼다, 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많이 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위협 무릅쓰는 투자자들한테는 관심을 끌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도 비트코인이 이 분산 원장,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인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건물 기록, 건물 구매, 공공 기록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2016년 6월에 조지아 공화국에서 전국 토지 등록 대장을 블록체인으로 구축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슈밥의 책에도 좀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나오는 13장 기업의 시대는 끝났는가 라는 부분은요, 사실 분산형 자율 조직도 실패를 하기 때문에 기업과 비시장의 어떤 조직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 경제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분산보다는 집중되고 있다 라는 예시를 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마음과 기계, 생산문과 플랫폼, 그 다음에 핵심 역량과 군중이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에필로그에서 이제 컴퓨터 이해 이후에 경제와 사회에서는 일단 저자가 더 빨리 변화되는 세계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얘기들 합니다. 10년 안에 100배 빠른 컴퓨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하고요. 수십억의 두뇌와 수조 대의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거다. 소프트웨어 행위자들이 더 많은 지식에 접근하고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은 더 효과적으로 보건의료와 교통, 소매에 출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슈밥도 했던 얘기인데요. 기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물어보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은 단지 정부나 지도자 역할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계 플랫폼 군중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권력과 부의 집중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의사결정과 재산 분배가 분산될 것이냐, 그리고 사생활이 더 보호될 것이냐, 개방될 것이냐 라는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 계획에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도 잘 접목하고 잘 이해해서 이 책 더 읽으면서 이 뼈대 안에서 살 붙여서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산업과 우리 기업에 적용할지에 대해 생각하시는 기업인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근로자들,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